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 배워봤었죠. 그래서 거란과의 전쟁이라던가 뭐 여진과의 전투 그 과정에서 뭐 별무반 또 거란과 싸우면서 뭐 강동육지의 획득 우리가 뭐 유명하게 알고 있는 강감창 장군 귀주 대첩 이런 것들 살펴봤고 고려가 주변에 어떤 나라들과 어떠한 물건들을 교류했는가 이런 것들도 살펴봤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려를 지배하고 있던 거의 이제 고려 전기를 지배하고 있던 지배층인 문벌 귀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벌 귀족들이 지배하고 있던 고려 사회, 이 문벌 귀족 사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러한 문벌 귀족 사회가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붕괴가 되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요 문벌 귀족 고려 전기의 사회를 주도하고 있던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요 지배층이 문벌 귀족인데 요 문벌 귀족 사회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요 문벌 귀족 사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동요하는가 요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문벌 귀족 사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이 되는 우리가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벌 귀족들이 어디서 출발을 하냐라고 하면은 고려 초기 고려가 건국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호족들 그리고 육두품 세력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이 호족들과 육두품 세력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호족들과 육두품 세력들이 고려가 건국이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호족들은 왕건을 도와서 고려가 건국이 되고 후삼국이 통일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고 육두품 역시 이 호족들과 함께하는 세력들이었었잖아요. 호족들과 함께하는 세력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려의 건국, 후삼국의 통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아무래도 이들이 고려가 건국이 되고 후삼국이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기 때문에 고려 초기부터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겠죠.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려 초기에 많은 권력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중앙 정치에 주로 진출하면서 중앙 정치로 진출을 하면서 이들이 높은 고위 관직들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높은 국가 관직들을 차지하면서 이걸 독점하게 되고 이러한 정치적인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토지들도 소유하면서 경제력도 향상을 시킨다. 우리가 앞서 공음전, 음서제 이런 것들 봤었죠. 이러한 공음전이나 음서제는 오품 이상의 고위관직들에게 주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특권이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이 관직을 독점하고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능력, 권력을 넓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족이나 육두품 세력들이 고려가 건국이 되고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호족 육두품들이 중앙에 고위 관직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권력을 쭉 세습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관직을 독점하고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권력을 세습을 해 나가게 되고 그러한 권력의 세습을 바탕으로 해서 나 다음에는 내 아들 다음에는 또 그 내 아들, 그 아들 다음에는 또 그 아들 이렇게 쭉 하나의 가문, 하나의 집안에서 권력을 세습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특정 가문이 엄청나게 강한 권력을 쥐게 되고 그들이 이제
그렇죠. 귀족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사회적 지배층을 형성을 하면서 이들이 바로 이제 문벌 귀족이 된다는 거예요. 문벌 귀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즉 호족이나 유투품에서 시작된 요 세력들이 관직의 독점을 하고 대토지를 소유하고 이러한 권력을 대대손손 세습하면서 어떤 하나의 특정 가문, 특정 집안이 엄청나게 큰 권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 가문, 그 집안이 이제 문벌 귀족으로서 사회의 완연한 지배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 당시 문벌 귀족이다라고 보면은 경원 이씨 가문, 요 경원 이씨 가문이 계속해서 대대손손 권력을 독점을 하게 된다는 거. 이거 외에도 뭐 경주 김씨 가문이라든가 해주 최씨 가문이라든가 이러한 가문들, 대표적으로 이러한 가문들이 문벌 귀족으로서 대대손손 특정한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의 문벌 귀족 지배층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지배층이 되어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러한 문벌 귀족들의 어떤 권력 기반이 어떻게 되는가? 권력 기반. 문벌 귀족들은 그 당시 사회 지배층으로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력의 기반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정치, 경제, 사회로 조금 나눠볼 수 있어요. 요거는 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앞서 언급했던 살짝씩 언급했던 내용들이 다시 나오는 건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문벌 귀족들은 그렇죠. 음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음서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은 그 자손은 시험 없이도 관직에 오를 수 있다는 거. 관직에 오를 수 있다. 즉 문벌 귀족들은 대부분이 이제 5품 이상의 고위 관직들이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은 시험이 없어도 계속해서 관직에 오를 수 있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권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위 관직이면 내 아들도 시험 안 보고 관직에 오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위 관직이 되고 또 내 아들이 또 그걸 손자에게 물려주고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관직을 독점하면서 정치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거와 함께 이제 이들은 음서제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 시험, 실제로 시험에 쳐서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특히나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일반 백성들 아니면은 조금 권력이라던가 경제력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은 과거를 준비하기가 조금 힘들죠.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는 굉장히 오랜 기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문벌 귀족만큼의 경제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하루하루 지금 이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자식에게 공부하라 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라도 일손이 더 필요한데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지금 공부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제를 준비하는 것 역시 문벌 귀족들이 많이 유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험도 확실히 이러한 문벌 귀족들의 합격률이 높아가는 거죠. 그래서 문벌 귀족들은 이렇게 음서제나 과거제를 통해서 관직에 오르게 되고 이들이 높은 고위 관직을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은 일단 관직에 오른 사람들이니까 고려시대에 관직에 오른 사람들에게는 전식과 주조전식과 그 다음에 이들은 대부분 또 고위 관직들이다 보니까 공음전 받게 되고 또한 이들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비싼 이자를 주고 남에게 빌려주면서 그 비싼 이자를 가지고 돈을 불려나가는 고리대, 높을 고자를 써서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는 요 고리대 이러한 방식들이 통해서 또 경제력도 넓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문벌 귀족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과 쉽게 혼인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랑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혼인을 하는 거예요.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러한 문벌 귀족들은 그 당시 유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문벌 귀족 가문이라던가
아니면은 왕실, 왕족과 연이어서 거듭해서 여러 차례 혼인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권력, 자신들의 어떤 집안을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이 당시에도 한마디로 뭐 정략 결혼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벌치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혼인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가문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문벌 귀족 가문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자기랑 친한 문벌 귀족 가문과 미리 뭐 이렇게 정략 약속을 해 놓으면서 이렇게 유력한 문벌 귀족 가문들끼리 혼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혼인을. 그러면 이들이 이제 한 집안이 되잖아요. 한 집안. 뭐 예를 들어 경원 이씨 가문과 경주 김씨 가문이 혼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둘 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문벌 귀족들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의 가족, 한 집안이 되면은 훨씬 더 강한 권력, 훨씬 더 많은 경제력을 이 집안이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도 막 대기업 이런 사람들은, 사실 대기업 이런 사람들이 뭐 예외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 세계에서 아무래도 결혼 혼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기업 자식들은 또 대기업 자식들끼리 끼리 그런 식으로 많이 결혼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보통 있는 집 자식들끼리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처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유력 가문끼리, 문벌 귀족 가문끼리 혼인을 하면서 그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면은, 이러한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농민들을 수탈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소수의 가문이 아까 봤듯이 그런 문벌 귀족 소수의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부정부패와 같은 안 좋은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고, 또한 이들은 이제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신진 세력, 젊은 세력들과 이제 대립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요 문벌 귀족 사회의 형성, 특히나 또 여기에 요 권력 기반의 모습,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요 권력 기반의 모습, 요거 조금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우리가 이제 문벌 귀족 사회의 형성까지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문벌 귀족 사회가 호족 육두품에서 출발한 이 중앙 정치 세력이 계속해서 뭐 공음전이라던가 음서제, 과거제, 또는 이 유력한 가문들끼리의 거듭된 혼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권력 기반을 통해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대대손손 권력을 독점하고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사회의 지배층인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이어서 배울 거는 이러한 문벌 귀족 사회가 이렇게 형성된 이 문벌 귀족 사회가 어떠한 사건들을 거치면서 금이 가고 붕괴가 되는데, 그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사건. 이 문벌 귀족 사회에 금을 가게 하고 이 문벌 귀족 사회를 붕괴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자겸의 난이 되는 거죠.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고려의 왕이 인종이었었는데, 1126년 인종 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자겸의 난은 말 그대로 이자겸이라고 하는 그 당시 문벌 귀족이 일으킨 반란이 되는 거예요. 반란. 이자겸, 이씨잖아요. 이씨. 우리가 앞서 문벌 귀족 사회 형성 배울 때 문벌 귀족의 대표적인 가문이, 그렇죠, 경원 이씨 가문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 경원 이씨 가문의 한 사람이 바로 요 이자겸이었어요. 이자겸. 그 문벌 귀족, 즉
그렇죠. 경원 이씨 가문, 요 문벌 귀족의 하나였던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요 이자겸의 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자겸의 난에 우리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경원 이씨 가문이 문벌 귀족으로서 그 당시 성장을 쭉 해오고, 요게 인종 때 이자겸에 이르러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 인종 때 이제 이자겸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면서 요 권력을 독점하는 모습이 요 이자겸의 난에 그 당시 사회적인 시대적 배경으로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그 당시 이제 이자겸이 어떠한 방법들, 어떻게 권력을 독점을 했는가라고 보면은 우리가 앞서 봤던 그 권력 기반의 모습들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 음서제라던가 과거제를 통해서 고위관직에 오르고, 뭐 전식과 또는 공음전 또는 뭐 농민들의 토지,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농민들의 뭐 토지를 빼앗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큰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또한 요 이자겸, 경원 이씨 가문, 요 이자겸은 왕실과 거듭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훨씬 더 키워나가게 돼요. 특히나 요 이자겸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들이 바로 왕실과의 거듭된 혼인이었어요. 즉 이자겸은 자신의 딸들을 계속해서 왕과 혼인시키는 거예요. 또 왕자들과 계속해서 혼인을 시키면서 자신이 권력을 독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 때 이자겸은 그 당시 이제 왕의 즉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 되게 돼요. 요 경원 이씨 가문 이자겸이 계속해서 자신의 딸들을 왕실의 혼인에 보냄으로써 인종 때에 이르러서는 이자겸이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제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요거를 교과서 1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18페이지. 보면은 여기 나오듯이 이제 밑에 보이듯이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이면서 장인어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보듯이 이자겸의 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자겸은 계속해서 왕에게 자신의 딸을 혼인시키는 거예요. 인종의 선대 왕이었던 16대 예종 역시 누구의 딸과 이자겸의 딸과 결혼을 했고,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이제 인종이 되어서 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인종이 왕이 됐어. 그러니까 요 인종 때에 이제 이자겸은 왕의 장인어른이 되는 거죠. 왕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외할아버지가. 인종의 어머니가 이자겸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인종의 어머니가 이자겸의 딸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자겸은 자신의 그 인종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외할아버지. 나의 어머니의 아버지시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요 인종에게 자신의 두 딸을 시집 보내는 거예요. 자신의 두 딸을 시집을 보내기. 그 인종이 결혼한 부인이 또 이자겸의 딸인 거예요. 이자겸의 딸. 그 인종 입장에서는 어때? 내 부인의 아버지니까 장인어른이잖아. 장인어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요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다라는 거예요. 장인어른이다. 지금으로서는 뭐 사실상 거의 상상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요때는 또 옛날 시대니까 지금의 어떤 혼인 풍습이라던가 지금의 혼인과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어쨌든 이자겸은 자신의 딸들을 계속해서 왕과 혼인시킴으로써 인종 때의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 되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외할아버지자 장인어른인데 누가 나에게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왕도 사실상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죠. 왕도. 그렇죠, 왕도. 여러분들 외할아버지한테 막 뭐라 할 수 있나요? 화내고 막 명령하고 그럴 수 있나요? 그게 불가능하죠. 더군다나 장인어른이잖아,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 이러한 관계들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자기의 신하이지만 또 이제 가족 관계로 봤을 때는 또 외할아버지, 이제 장인어른인데 이거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이자겸의 권력과 권력 독점이라는 횡포들을 뭐라 할 수가 없어. 왕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자겸이 이렇게 왕실과의 이러한 혼인 관계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쭉 넓혀가고 독점하면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이러한 이자겸의 권력을 독점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경원 이씨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난이 일어나는가, 그 전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자겸이 이렇게 워낙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거의 뭐 왕과 맞먹는, 아니면 오히려 왕보다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앞서 이제 여진과의 대외 관계 배울 때도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후에 또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여진이, 그렇죠. 강력한 어떤 나라의 성장을 바탕으로 군신 관계를 요구해 왔을 때 이자겸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국가의 어떤 대외 관계, 정치,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러한 국가의 중요 정책들, 중요 사항들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결정할 정도로 이자겸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겸의 권력이 사실상 거의 왕과 다름없는 왕을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었던 인종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좋게 볼 수만은 없겠죠. 아무리 나의 외할아버지, 장인, 나의 가족이지만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나를 거의 무시하는 듯하고, 나의 권력이 이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고, 나는 허수아비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인종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자겸의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종은 이자겸을 없애버리려는 제거를 시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자겸 제거 시도가 결과적으로는 발각이 돼가지고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자겸은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먼저 반란을 일으켜 버려야지. 이자겸이 그래서 당시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척준경이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반란을. 그래서 막 궁궐도 불태워버리고, 막 실질적으로 막 인종은 딴 데로 막 도망가고, 이렇게 이제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인종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당시 이제 척준경을 포섭을 하게 돼요. 척준경이 언제까지 이자겸 밑에 떨거지로 있을 거냐? 내가 너한테 권력 밀어주겠다. 이자겸 배신하고 와라. 그러면서 이제 척준경을 자신의 세력으로 포섭을 하게 되고, 요 척준경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자겸을 제거시키면서 이자겸의 난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자겸의 난, 즉 경원 이씨 가문, 그 당시 이제 문벌귀족이었던 경원 이씨 가문, 그 중에서도 왕실과의 거듭된 어떤 혼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이자겸이 일으켰던 반란이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자겸의 난의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를 보면은 이자겸의 난을 통해서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게 문벌 귀족 사회에 이제 금이 가게 됩니다.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자겸의 난 자체가 문벌 귀족이, 그렇죠, 왕에게
대항을 하면서 일으킨 반란이다 보니까 요 이자겸의 난이 실패로 끝나면서 그렇죠. 경원 이씨 가문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관련된 많은 문벌 귀족들이 처형을 당하겠죠. 반란이 실패로 끝났잖아.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이 반란 세력들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잖아요. 가만히 둬서는 안 되죠. 여기를 이제 어떻게든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 없애버려야 되잖아. 나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벌 귀족들이 뭐 처형, 죽임을 당하거나 뭐 유배를 되거나 여러 가지로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금이 가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자겸의 난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지배층 간의 권력 다툼이다 보니까 지배층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그 당시 지배층이었던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게 되는 어떠한 사건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자겸의 난의 결과로서 문벌 귀족 사회가 조금 금이 가게 되는 문벌 귀족 사회의 확고한 어떤 지위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조금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 이자겸의 난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사건은 묘청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난 서경천도운동이 되겠어요. 서경천도운동. 이러한 서경천도운동 역시 이제 인종 때 일어났어요. 인종 때 1135년에 일어난 게 요 서경천도운동이 되겠어요. 서경천도운동. 이자겸의 난과 그렇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죠. 거의 약 한 10년 정도를 텀을 두고 일어난 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역시 이제 인종 때 일어난 거예요. 인종 때. 인종은 뭐 굉장히 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이자겸의 난도 겪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라고 하는 요것도 이제 끝으로 가면 반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두 차례 뭐 반란도 겪고 금나라한테 막 시달려. 그래서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 그 당시에는 요 인종을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막 인생 종치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워낙 조금 수능이 어렵게 나오니까 외울 것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우는 방법들을 좀 재밌게 알려주셨는데 지금과 달리 그래서 왕으로 살다 보니까 반란도 막 겪고 한 번도 아니고 막 두 번이나 겪고 바깥에서는 막 다른 나라가 계속 침략해와 살기 힘들다 인생 종쳤다 해서 뭐 인종이라고 외우라고 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외워도 일단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외워봐도. 그래서 어쨌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역시 인종 때 일어난 사건으로서 요거도 이제 고려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네요.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가서나 수능을 볼 때라도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건이 돼. 이러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우리가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요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은 첫 번째로 보면은 요 당시 이제 인종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개혁을 추진. 아무래도 여러 차례 반란도 겪고 또 문벌 귀족들에게 좀 치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개혁을 추진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 문벌 귀족에게 대항을 하기 위한 신진 세력, 새로운 세력들을 등용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즉 기존에 이제 권력을 잡고 있던 문벌 귀족들을 인종인 그들의 권력을 낮추고 대항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반대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관리들, 신진 세력들을 뽑게 되는 거예요. 뭐 과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인종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 이제 신진 세력들을 등용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신진 세력들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이제 묘청, 정지상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게 서경파가 되는 거예요.
서경이라고 하는 지역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죠. 그렇죠. 태조 왕건 때도 나오는 이 서경을 근거지로 삼고 있는 서경을 중심으로 한 요 묘청, 정지상과 같은 서경파들 신진 세력을 등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인 어떤 상황, 배경이 보이고 이렇게 개혁을 추진하고 신진 세력들을 등용을 하다 보니까 요 신진 세력들 인종이 금나라와의 군신 관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불만을. 금나라와의 군신 관계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자겸이 자신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수용한 관계였고, 신진 세력들은 당연히 여기에 불만을 가지겠죠. 그렇죠. 이들은 애초에 이제 문벌 귀족들과 반대하는 세력들이고, 인종 역시 다른 나라 왕이 신하가 되는 게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문벌 귀족들이 행했던 금나라와의 군신 관계에 불만을 품게 되고, 이와 함께 이제 그렇죠. 문벌 귀족들의 권력 독점에도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배경을 보면은 그렇죠. 인종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묘청, 정지상과 같은 서경파들을 신진 세력으로서 국가의 관리로 중앙 정치에 등용을 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금나라와의 군신 관계에 대한 어떤 불만, 문벌 귀족의 권력 독점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죠. 서경천도를 주장하는 서경천도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의 우리가 이제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그 당시 이제 인종과 앞서 봤던 묘청, 정지상과 같은 요 인물들의 이름은 근데 사실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기억을 해두는 게. 묘청, 정지상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름을 조금 외워두는, 기억을 해두는 게 여러분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뭐 고등학교 가서도 역사를 쭉 배울 테니까, 거기에서도 역사를 배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웬만하면 뭐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인종과 앞서 말했던 묘청, 정지상과 같은 요 서경파들이 서경천도를 추진하게 돼요. 아까 서경천도 운동이니까 요 서경천도를 추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경천도. 천도라는 말은 우리가 앞서도 여러 번 나왔듯이 수도를 옮긴다라는 거잖아요. 즉 인종과 서경파들은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경천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하는 운동, 서경천도를 추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경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도가 개경인 것보다는 확실히 그렇죠. 자신들의 근거지인 서경이 수도인 게 훨씬 더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개경은 이미 그렇죠. 문벌 귀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권력을 장악한 그러한 지역이자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수도 자체를 옮겨버려가지고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버려가지고 자신들의 근거지인 서경을 수도로 삼으면서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문벌 귀족들을 몰아내고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경천도를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서경천도. 이들은 이때 이렇게 서경천도를 인종에게 건의하고 추진하면서 내세운 또 주장들이 있는데, 요 서경천도를 하면서 내세운 주장들, 첫 번째로는 이제 풍수지리설에 입각했다라는 풍수지리설. 서경파들이 이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 천도를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냥 단순히 아무런 이유 없이 수도를 옮기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 이유, 명분을 좀 찾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 그 이유를 왕에게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내세운 게 바로 이 풍수지리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풍수지리설 배웠을 때 풍수지리설이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연지, 지령,
산이 어떻게 돼 있고 막 강이 어디에 흐르고 집이 어디에 있고 집의 방향이 어떻고 묘자리가 어떻고 이렇게 자연 지리 지형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길흉화복, 즉 인간의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풍수지리설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경파들은 이러한 풍수지리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당시 지금 고려가 이제 금나라한테 막 군신 관계 맺고 이렇게 약간 쭈글쭈글하게 쭈구리로 있는 것 자체가 요게 이제 개경이라고 하는, 지금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리상으로 이 풍수지리설에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개경, 고려의 수도인 요 개경이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지역. 그러니까 여기를 수도로 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고려가 그렇죠. 이렇게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다, 쭈그려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면은 그러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서경이 워낙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땅이니까 고려가 엄청나게 발전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은 이거와 함께 이렇게 풍수지리설에 입각을 해서 서경천도의 추진, 서경천도를 주장을 하고, 요거와 함께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 나라가 발전을 하니까 그래서 금나라를 금국 앞서 봤던 요 금나라를 무너뜨리고 금나라를 정벌을 해버리고 칭제건원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들을 같이 펼치게 되는 거예요. 이 주장의 내용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 주장의 내용들, 서경천도와 함께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들, 즉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서경파들은 풍수지리설에 입각을 해서 개경은 안 좋은 지역이고 서경이 좋은 지역이니까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거와 함께 이제 서경으로 천도한 다음에 그거와 함께, 그래서 이제 서경이 워낙 좋은 지형이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그러니까 금나라 공격해가지고 금나라 무너뜨려 버리고 칭제건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그렇죠.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금나라를 공격을 해서 금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고려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고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자, 중국과 대등한 나라다라고 하는 걸 만천하에 보여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서경파들의 주장에 인종은 당연히 혹할 수밖에 없죠. 인종은 그 당시 문벌 귀족에게 치여가지고 제대로 이제 자기 힘도 못 피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금나라한테 밀려가지고 군신관계 맺고 있고 쭈구리로 살고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인생 종친왕이니까 인생 종쳤다라고 할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왕노릇 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제 서경파들이 와가지고 서경으로 수도만 옮기면 뭐든지 다 잘 될 거다. 저기 엄청나 좋은 지역이야. 저기로 수도만 옮기면은 엄청나게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종은 실질적으로 서경파와 함께 서경천도를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궁궐도 짓고, 그 당시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궐도 짓고 실질적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누가 반대하겠어? 당연히 누가 반대하겠어? 그렇죠. 개경에 있던 문벌 귀족들, 즉 서경파, 서경 세력과 대비되는 개경 세력들이 반대를 하겠죠. 개경 세력들이 반대를 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이러한 개경 세력들의 반대에 결국에 서경천도는 좌절이 되게 되고,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서경으로 수도 옮기는 천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경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라고 하면은 극단적인 선택. 우리가 앞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즉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이었던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바였던 서경천도가 개경 세력에게 막혀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냥 아예 이제 반란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엎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들은 국호를 대휘로 정하고, 뭐 연호는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정하면서, 연호를 국호를 대휘, 연호를 1000개 이런 식으로 정하면서 아예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서경파들의 반란을 어쨌든 이게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 이제 문벌 귀족 개경 세력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김부식이라고 하는 인물, 앞서 말했듯이 이제 개경파의 이제 당시 이제 문벌 귀족이었던 요 김부식이 관군을 이끌고, 관군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의 군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군을 이끌고 나아가서 요 반란을 완전히 이제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요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 서경 세력들, 서경파들의 반란은 서경에 나는 진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전개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서경파들이 뭐 풍수지리설에 입각을 해서 서경천도를 주장을 하고, 이와 함께 뭐 칭제, 권원, 금국, 정버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되고, 실제로 서경천도의 계획 준비가 이루어지지만 개경 세력, 개경파들의 반대에 의해서 좌절이 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게 되니까 서경파들은 반란, 국호를 대위, 연호를 1000개로 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요게 이제 김부식이라고 하는 그 당시 문벌귀족 개경파에 의해서 요 사람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서경파를 반란을 진압을 하면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서경에 나는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이 서경천도운동에 우리가 이제 요것도 결과를 살펴보면 요거 역시 이제 문벌 귀족 사회를 동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 서경천도운동 역시 문벌 귀족 사회의 문벌 귀족 사회의 어떤 금을 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요 서경천도운동, 서경파들의 반란 자체가 애초에 그렇죠, 문벌 귀족들에게 대항하는 거니까. 문벌 귀족들, 그 당시 이제 확고한 지위, 그 누구도 대되지 못하는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문벌 귀족들에게 대항하는 신진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신진 세력들이 중앙에 진출을 하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문벌 귀족들에게 대항을 하다 보니까 문벌 귀족들은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앞서 이자겸의 난과 함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역시 그렇죠, 지배층 내부에서의 권력 다툼이자 반란이니까. 그렇죠. 그 당시 문벌 귀족 사회 요 지배층들이 안정되게 딱 정착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계속해서 지배층 안에서 계속해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문벌 귀족 사회에는 조금 금이 가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라고 하는 요 큼지막한 인종 때에 일어난 요 큼지막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문벌 귀족 사회는 급격하게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요 고려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요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문벌 귀족 사회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게, 즉 무신정변을 통해서 더 이상 고려의 지배층은 문벌 귀족들이 아니게 된다. 이 문벌 귀족 사회가 무신정변을 통해서 붕괴된다는 거. 이 무신정변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